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월요일에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주려고 나오는 차윤원 대표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항상 묵직한 규제들이 같이 튀어나와서 늘 저희 이 방송 이 시간 끌어가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가짜 뉴스로 오늘 부동산 규제 또 고강도 규제가 발표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부동산 규제를 가지고도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또 그 가중된 걸 또 불러일으켜서 인기를 얻어서 무언가를 자기 도움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들이 혼란스럽고 곤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많이 복잡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월요일 월큰하게 그냥 전화 주셔서 정말 시원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18번 대책이 발표가 되는 그 내용만으로도 더 복잡하고 힘든 시기인데요. 거기에 가짜 뉴스까지 파헤치면서 과연 어떤 정보를 내가 취득해야 하고 어떤 정보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편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세요. 차윤원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정말 부동산 시장에 뭐니 해도 가장 큰 화두가 지금 이 규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규제 속에서도 좀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 시간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에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또 규제의 홍수, 또 카더라의 홍수 시기입니다. 이런 많이 듣다 보면은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움츠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한 세월 보내게 됩니다.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높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지금의 부동산 규제 시장에서의 지혜로운 투자 방향 한번 제목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은 방송을 보거나 어떤 정보를 대하거나 할 때 거침없이 보지, 이 정보가 언제 어느 시기에 나온 정보인지 몰라가지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한강 르네상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강 가서 저지릅니다. 한강 르네상스는 2009년도 끝났습니다. 이거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런데도 한강 르네상스 갖고 현재 합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은 없어져서 사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보약을 다르고 달아가지고 또 써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좀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이라는 그 베이스를 좀 이해하고 간다라면, 내가 속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정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2020년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이 1월인데 날짜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항상 본인이 대하는 부동산의 정보가 몇 년 몇 월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정보가 있다라면 그것도 날짜를 찾아보면 정보가 있다 없다를 가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 그리고 너무 사문화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규제 시장은 오히려 위험이 사라진 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규제가 생기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규제가 생기면 이 규제 생기긴 이 전날에서 과거에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위험이 있는 거지, 새로운 시장을 접하는 분들은 그 규제 이유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위험이 더 사라졌다.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하기에 더 옥석을 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기회의 창출의 시기가 온다. 항상
우리 어떤 규제라는 빗장은 언젠가 빗장이 풀리거나 규제는 풀으라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의 규제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규제가 높고 강도가 세다. 이 규제 강도가 세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돌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언젠간 풀려야 되는데 규제가 셀수록 풀리는 기간은 짧아지고 빨리 많이 풀린다라는 부분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세금도 고강도 세금이 내는 시기죠. 그러나 세금도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규제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경제 활동, 경제의 활성화라는 그러한 가치가 생기게 되겠죠. 지금의 규제 시간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되고 또 너무 거침없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에 대한 그러한 불균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규제 시장은 무언가를 팔아서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것보다도 가격의 정착, 안정화, 국민들이 어떠한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무언가 좀 안정된 일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불안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한 충실도가 낮아지고 불안감이 가중될 때 이렇게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너무 불특정하게 가격의 시장이 막 좀 이렇게 불안을 느낄 때는 이게 규제를 통해서 완화하고 규제를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안정화가 되면 서서히 규제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투자의 어떤 한 방향은 좀 담담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시간 속에 여행을 잘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라는 것보다는 어떤 심리적 안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를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 IMF가 끝나고 나서 IMF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한 폭락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자기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매각을 했고 시장에 부동산 자산이 많이 나오니까 덩달아서 개인들도 매각을 또 같이 따라서 했죠. 그러면서 폭락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폭락이 일어났더니 IMF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재차 폭등이 일어났죠. 골이 낮으면 산도 높은 법이어서 거침없이 올라서 2006년, 5년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너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동산의 그 모기지 대출을 통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 해서 부동산 거품이 빼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강남 그때 당시에 버블 7 지역에서 강남을 포함해서 버블 7 지역을 잡고자 노력을 했고 결국 DTI의 이 금융권까지 적용을 하면서 가격이 내렸고 급기야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라고 하는 모기지 회사가 파산됨으로써 미국 모기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부동산에 폭락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리먼 사태 열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팔아 제꼈고 그리고 급기야 2012년 바닥기까지 하염없이 어려운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까지 어려워졌고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2013년 부동산 강력한 규제들, 중과세 폐지가 일어나고 대출이 좀 자유로워지고 이러면서 다시 부동산을 활성화시켰고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같이 도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9년 가격이 폭등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18, 19년, 17년
8월 2일부터 8위 조치부터 93 또는 작년 12, 16 조치에 이르겠지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또 들어가면서 또 가격에 오름세가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어떤 규제가 나올까 오히려 궁금해하는, 또 더 이상 더 센 조치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이 97년에서 짧게 약 13, 14년 동안을 봤을 때 과연 폭락기에 있었던 것들, 부동산들이 폭락을 유지한 채로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격은 급상승하고 언젠가 내 집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세를 살까 월세를 살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좋은 자리, 똘똘한 위치에 내 거 하나만 내 집 마련을 하자. 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그냥 가고 시간이 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을 계속 투자해 왔죠.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규제 시기가 들어갔는데 과연 2030년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또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우리가 거시적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한번 또 다시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그려봤는데요. 2012년 바닥기를 거치면서 2014년, 14년 완만한 오르다가 2015년을 거치면서 급격히 가격이 올랐죠. 이때 당시 우리 젊은 층들 30, 그때 당시 2030, 지금은 3040 세대들은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우리 너 집 하나 사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2008년에서 12년 사이에 내린 걸 보고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으니까 어머님 내가 알아서 내 인생 할 테니까 어머님이나 잘 세세요. 그리고 나는 내대로 살게요. 그러다가 가격이 오르고 폭등을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3040 세대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대출을 받아서 나의 신용을 이용해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하게 됐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서 2010년 그 시작점으로 해서 2014, 14, 15 계속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던 투자 자금이 매각을 하고 서울로 같이 상경 오면서 이 3040 대출과 기존의 자금과 지방에 내려갔던 자금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폭등을 일으킵니다. 이건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미 대세는 잡을 길이 없어서 계속 거침없는 18차례의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도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연 지금 2020년이 된 지금의 앞으로의 10년 후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방향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본인이라도 좀 10년, 20년을 공부해 온 개인들은 이 방향을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흘러갈 텐데 이제는 강력한 규제, 또 다른 규제가 나온다면 오르는 지역이 있겠고 또 보합세를 유지하는 지역이 있겠고 결국은 가격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혜 있고 만약에 우리 보통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무슨 어느 시점, 지금 이 시점이 2020년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 통계가 올랐으니 더 오를 거다. 내렸으니 저평가됐으니 오를 거다.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게 좋고요.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게 좋습니다. 다만 어떤 통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말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통계일 뿐이라는 거죠.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통계보다는 항상 오늘 시점 지금에서의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 내가 내 집 마련하는 지역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아니면 보합세를 유지할 거냐 하는 지금의 판단이 필요한 거지 과거의 통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르는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지역이 있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지역, 내릴 지역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보합 및 오르는 지역이 많고 떨어지는 지역이 없겠죠.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안 올랐지만 앞으로도 보합이거나 내릴 지역들이 있겠죠.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의 변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떠나가는 인구들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통계니 이런 뭐 쌀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내 지역이 어떤 형태로 해서 3년, 4년 또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상상력이 좀 필요하겠다. 상상력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 논리를 가지고 또 감각, 자기의 촉을 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러한 촉과 상상력이 제대로 갖추어진 분들과 상의해서 미래를 투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오를 지역, 이렇게 지금 A와 같이 오를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될 거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는 당분간은 결국은 학군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초중고 학교가 있는 지역들은 이 어려운 규제 속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이 정부에서 한 규제 시장, 부동산은 규제 시장은 만들었지만 대학은 정시 모집을 확대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시 쫓아다니고 특목고 자사고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정시를 준비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초, 중고 학교 중심으로 연결성을 가져갈 거다. 그리고 기왕이면 학군이 더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거다. 만약에 투자자가 없다라면 내 집이 뭐 없어서 자가주택의 욕구가 많은 지역에 투자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통은 빠질 수가 없겠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녀야 되죠. 생활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지역들이 좋은데 이런 것도 중요해요. 교통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가격이 오르느냐? 이건 아니죠. 어떤 가지역과 나지역을 봤을 때 가지역은 학군도 우수하고 다 좋은데 열악했던 나 지역의 교통이 좋아진다면 나 지역의 부자들, 그나마 좀 있는 사람들은 가 지역으로 가고 나 지역, 가 지역에 있는 좋은 지역과 학군, 교통 좋은 업무 시설 좋은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이보다 더 못한 지역에서 나 지역을 메꾸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거나 부합하고 반면에 교통이 좋아지면 가 지역이 더 오른다. 이러한 논리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든가 학교가 새로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병원이 들어선다든가 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호재가 발생되면서 오를 지역은 반드시 있겠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또 반값, 분양가 상한제, 제도적으로 또 규제가 들어왔지만 상한제는 공급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청약시설의 열기가 뜨거워서 로또가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청약 점수를 재확인하고 청약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방향으로 봤을 때 B 지역은 어떻게 봤을까요?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보합세 부분이죠. 여기는 B 지역인데 B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할 지역. 보합세라고 하는 것은 오르내림이 거의 없이 잔잔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개걸음 친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역들은 한 4, 5% 정도 조정을 받다가 만약에 그 4, 5% 정도 받는 이유는 가격이 단단히 지켜주기 때문에 돈이 급한 분들 또 급매를 해야 하는 분들 사업상 돈이 필요해서 팔고 가야 되는 분들 또 이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 뭐 또 상속을 받아서 양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 이런 보합세 지역 같은 경우는 4, 5%만 낮아도 가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4, 5%의 조정은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지역은 일단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학군과 학군이 이미 완성돼 있는 지역이겠죠. 이런 지역은 가격이 매우 높다. 선호도도 높지만 초고가의 그러한 아파트들이라든가 주택들로 형성된 지역들이겠죠.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일어나지 않지만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B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래프상 B지역 나타나는 지역들은 원래부터 선호도가 높았거나 가격 상태가 이제 좋은 가격으로 형성된 지역들이겠죠. 그러나 투자하기에는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도의 규제에 의해서 거래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보합세를 계속 유지해서 실거주자 중심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내리는 구간, 지금부터 내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리는 것은 가장 문제는 공급입니다. 초과인 공급이죠. 항상 우리가 볼 때 보면은 규제가 들어가는 시장에서 그 물건이 떨어지고 거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신도시니 뭐니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데 일부 지역은 신도시나 이런 데는 가격이 일부 오르겠지만 그 주변의 구도심들은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구 감소를 조장하죠. 그래서 신도시라든가 그쪽은 새 아파트로 몰려들면서 주거의 편의성을 누린다면 반대로 구도심에 있는 것들은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재개발을 만들지 못한 채로 계속 오랜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팔고 나오려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변의 공급을 살펴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인구가 결국은 감소한다라는 건 결국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는 OECD 국가에서 거의 꼴등일 정도로 이 가격이 지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있다라면 반대로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인구가 더 몰리는 지역, 더 인구가 집중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A 지역 같이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오늘보다, 과거보다는 내일, 그리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지역으로 될 건지를 고민함으로써 여러분의 투자의 방향, 또 귀한 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남들은 오르고 내 것만 내리거나 안 오르면 우울증 생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투자의 방향을 정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투자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제 시기,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좀 더 한 번 더 1단계 또 한 번 더 내려간다면 2단계 정도 내려가서 고민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투자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제목을 다뤄보았습니다.